자, 임유진 기자와 함께 자유롭게 또 부동산 시장 이모저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동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다고 집값을 사자니 아직까지도 이게 바닥인지 뭐 오를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일단 전세 시장은 계속 뭐 여전히 그냥 뜨거운가요? 어때요? 그렇죠. 전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네. 매매 시장은 침체도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 이 비율이 뭐 60%가 이상 네. 지금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이제 봄에 또 이사철인데 이제 또 다들 또 이제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면 또 이제 뭐 많이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제 평수를 줄여서 가든가 아니면 동네를 서울 주변이나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이 매매 시장은 아직 좀 이제 겨울 차가운데 이 분양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 준비해 오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분양 시장 최근에 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 분양 시장 현재 상황부터 한번 좀 살짝 한번 좀 재밌게 짚어주시죠. 네, 요즘 이제 모델하우스를 찾다 보면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의 모델하우스를 찾다 보면요. 마치 예전에 부동산 호황기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늘어서면서 저게 지금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제가 직접 다녀온 모델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문을 열자마자 줄을 늘어서면서 인근에 있던 붕어빵 장사들까지도 특수를 누릴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들은 얘긴데요. 네. 또 지난달 22일에 문을 연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동안만 3만 4천여 명, 울산 약사 아이파크에는 약 2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지난달 분양한 아파트 65곳 중 17곳은 1순위 마감을 기록했는데요. 4곳 중 1곳꼴입니다. 오. 아니, 평촌 더샵에 주말 동안 3만 명 넘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으로 내려간 지역인데요. 평촌도 한때 버블세븐이었는데 요새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더샵. 이 더샵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안 좋은 게 제 고향이 전주인데 네. 전주 지역의 이 부동산 버블 정점을 찍은 게 더샵이었거든요. 그 지방에 평당 1,000만 원 빡 찍더니 그때부터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또 세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분양가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자,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모델하우스 올 초만 해도 오픈을 해도 썰렁하다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거는 뭐 돈이 갑자기 부자들이 늘어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모델하우스들이 북적북적 돼요? 이 세제 혜택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연말 분양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올해 안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4월 발표된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미분양뿐 아니라 신규 분양 단지까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올해 안에 계약하면 5년간 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이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혜택도 올해 안에 종료되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올 연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연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네. 이러한 혜택들의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따끈따끈한 대본이 지금 막 들어왔어요. 자, 우리 임 기자도 한번 가주시죠. 네. 네, 저도 하나 받고. 자, 양도세가 연말에 폐지되니까 그 전에 뭔가 이런 세제 혜택을 받고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계약을 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부다.
면제된다. 네.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건설사들도 요거를 알고 서둘러서 이제 분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계약이 되려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죠. 예. 촉박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네. 이 모델하우스 오픈일을 기준으로 신규 분양까지 약 3, 4주가량을 잡아야 하는데요. 빠듯하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수요자들을 끌기 위해서 금요일에 견본주택의 문을 열면 다음 주에 청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당첨자 발표, 3주 후에는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막바지 세제 혜택을 위해선 지금쯤이 이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서둘러야 할 막바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날씨가 더 추워지면 방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은 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아니, 신규 분양 시장은 이렇게 막 총막을 다퉈서 뭔가 빨리빨리 서두를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반면 이 매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 상황 좀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양시장의 열기와는 달리 네.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하. 이 분양시장에서의 온기가 매매시장으로까지는 옮겨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8.28 대책 이후 잠시 온기가 돌던 매매시장이 관련 법안들의 처리 지연으로 다시금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11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떨어지면서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보면요. 이번 주 아파트 매매 시장은 서울이 0.01% 하락했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3% 하락했습니다. 참 정부가 이제 이 매매 시장 좀 잡으려고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이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보면은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이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만 매수세들이 잠시 움직이다가 다시금 관망세로 돌아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8.28 대책 이후에도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9월과 10월에는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10월 들어서는 거래량과 집값 모두 부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8.28 대책 내놓으니까 반짝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밀려나는 모습인데, 또 얼마 전에 12.3 대책인가요? 그렇죠. 뭐 나왔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많이 얘기가 됐는데, 특히 좀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우리 임유진 기자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이렇게 대책 효과들이 없다 보니까요. 지난 3일 정부가 8.28 대책의 후속 조치를 네. 발표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그리고 8.28 전월세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중에서도 시장의 파급이 컸던 대책들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바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내용은 크게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 그리고 하우스포어를 위한 희망 임대리츠 중대형 매입 확대,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보완, 행복주택 공급 축소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 총 11조 원을 풀 예정입니다. 올해와 비슷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원이 공유형 모기지 대출입니다. 15,000가구의 전세 수요를 내 집 마련 수요로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단 2건의 저조한 실적만 남긴 채 묻히게 됐습니다. 대신 집주인 담보대출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보증료 수준으로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한꺼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대출,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뉘어 있던 주택자금 대출도 통합정책 모기지론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20만 가구를 14만 가구로 대폭 줄여서 시행합니다. 행복주택을 위해 다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노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이러한 부동산 대책의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세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목동,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지구 지정은 강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네, 우리 이재경 기자가 참 목소리가 좋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내용보다 저는 목소리에 더 관심이 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재경 기자가 아주 좀 이렇게 리포트에서 잘 지적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 대출제도 이런 거 보면 용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딱딱해. 너무 어려워. 모기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통합주택 모기, 네, 막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딱딱해서 이게 피부로 와닿지 네.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대출이라든가 이런 상품 이름부터가 조금 이제 서민식으로 우리 대중들한테 잘 와닿도록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게 이 공유형 모기지예요. 사실 이게 1%대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1%대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또 보니까 대폭 또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시 54분 만에 마감되면서 이른바 로또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를 다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소비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1%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뒤 20년 후에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를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대출 금리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1%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라고 불리면서 수요자들이 몰렸었는데요. 예. 지난 10월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 15,000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러면 또 이거는 또 사람들이 또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이거는 그나마 이번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이런 1% 대출해주면은 좀 일종의 그 시중 금리보다는 워낙 싼 건데 그렇죠. 이에 대한 좀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지 좀 시장을 살려보겠다 뭐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이래가지고 전세인데 목돈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 막 이제 설왕설래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좀 없던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네.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목돈 안 드는 전세 1의 경우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지난달 기준으로 실적이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니까 정부는 이 조치를 연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신 목돈 안 드는 전세 2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상품인데요. 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와 연계해서 은행의 대출금 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10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게 이제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떼일까봐 네. 가장 이제 그게 걱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은행이 이제 책임을 져준다. 정부의 그 보증을 통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참 이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 제도 이런 것도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재경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행복주택 공급은 줄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줄어들지도 좀 이제 관심이고, 주민들이 끝까지 좀 반대를 얼마나 할지도 좀 관심사인데, 자,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공약이죠. 한데요. 네. 이 도심의 철도 부지 등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부는 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물량은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목동 행복주택. 철도 부지 근처에다 이제 짓는 건데, 저기도 주민들이, 아니, 지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어제 직접 바로 그 반대 현장을 가봤는데요. 목동은 유수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인데,
원래대로 하면 오늘 지구 지정이 강행되기로 했었는데 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한 주 정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하. 어제 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보류가 아니라 철회라는 입장이어서 과연 이 의견이 좁혀질지 미지수입니다. 근데 그게 지어지면은 그 기존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군이라든지 집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교통 혼잡 같은 과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님비 현상이란 말도 한편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아니 요즘같이 집 구하기 어렵고 서민들 중산층들 집 사기 어려운데 집 짓는다는데 그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집 없는 사람들 서러워요. 맞습니다. 참 그만큼 세상의 어떤 이치나 이런 것들은 참 복잡하고 이해관계가요 다 엇갈려요, 그죠? 이걸 통해서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인데 참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할 텐데. 국토부 측에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네. 분명히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흔들리고 막 때를 쓰면 정부가 네. 또 이렇게 여론에 밀려가지고 막 봐주고 그렇죠. 또 후퇴하고 또 그쪽으로 또 막 제도를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어떤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이제 해가 나면 막 난리 납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뭐 그것 그렇죠. 때문에 우리 집값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원화 사회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다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 코멘트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바로 대출을 늘려서 주택 구매 심리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우선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하지만 이 수혜 지역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한정돼 있고 또 수혜 대상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장의 전세 시장 안정화에도 역부족이란 평가인데요.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등은 입주까지 적어도 2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난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이자율을 낮춘 전세 안심대출을 통해서 전세 수요를 오히려 늘려버린 것도 전세난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미 나올 만한 대책은 다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번에 후속 조치로 내놓은 금융 정책들로만 부족하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였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 1%대 저금리 대출을 막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은행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원래 이제 집을 살려면 은행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대출로 가거든요. 저리에. 은행들은 정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면 은행의 대출 이자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은행주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석을 보니까 올해 주택금융의 증가분의 4분의 3을 정부 대출이 차지했대요. 은행권 정말요? 대출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주택금융 시장에서는 은행이 마이너, 정부가 메이저. 그럼 우리 정부는 그렇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정부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거죠.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참 이렇게 예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쩌면 좋나요? 결국은 난 또 세금 더 많이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도요. 집도 없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어떻게? 이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자, 네. 3분 정도 남았다는데 종목 탐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